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인선을 잘했다, 그리고 잘못했다. 응답이 각각 45%와 31%로 나타났고요. 모름, 무응답, 즉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 응답이 23%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일시가 23일, 24일, 25일 3일입니다. 청문회 전날부터 청문회 첫째 날, 둘째 날까지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 청문회가 온전히 다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놓고. 김영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잘한 인사라는 비율이 조금 더 높잖아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만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못했다는 여론조사 비중이 좀 더 높아야겠죠.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가 우리나라 내지는 국정에 있어서 여태까지 공과를 구분할 때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작년 여름쯤에 김민석 당시 의원이 비상계엄의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계속 했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끝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뜬금없이 왜 비상계엄 얘기를 해? 가능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런 비판을 많이 본인 스스로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몇 달 후에 진짜로 불가능해 보였던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일어났죠. 근데 김민석 의원이 당시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동료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한테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빨리 국회로 모이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 덕분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많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바로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것만 해도 우리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국정을 소화하는데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록 국가 채무 비율과 관련해서 약간의 수치의 오차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그걸 지켜낸 공과도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기억이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야당의 이런저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잘한 인선이라고 답한 국민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45%가 잘했다고 지금 수치가 나와 있고 잘못했다가 31%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김민석 의원이 계엄 이야기해서 그것까지 기억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취임 초기고 그다음에 초대 총리 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빨리 총리를 빨리 임명을 하고 그 총리 제청하에 내각을 구성해서 일하는 걸 좀 보고 싶다라는 취임 초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저는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거라고 수치를 좀 해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도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을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62%. 62%가 잘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62%가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민석 인선에 대해서 45%. 이건 뭡니까? 거의 20여 프로 차이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조차도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 좀 문제가 심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 비중이 훨씬 더 높았을 맞고요. 수 예,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지지율보다 긍정적 지지율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모름과 무응답으로 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또 표결을 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되겠지만 정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솔해라, 솔직해라. 그리고 미안한 예. 걸 알고 미안하다고 해라.
왜 그게 어렵냐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어요.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이 수치가요, 그냥 정당 지지율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잘했느냐? 국민의힘도 잘하지 못했다. 특히 야당이 해야 될 것은 초반에는 어쨌든 허니문이라는 입장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 정부가 출범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낙마시키겠다라는 과도한 목표,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축하합니다마는 재판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초반부터 정권 퇴전 추댕이라도 하겠다라는 강렬한 정쟁의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반영됐기 때문에 저지지율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결국은 이거는 한국 정치의 이제 고질적인 병폐인 정권 출범 시기부터 진영 대결로 가고 발목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낙마시키려고 작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이자 억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초대 국무총리로 보건총리가 지명됐을 때 압도적인 찬성으로 정부 출범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너무나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검증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저 여론조사에서요, 2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2%죠. 그리고 잘 못한다는 21%입니다. 긍정, 부정 마진이 41%예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선을 잘했다가 45, 잘못했다가 31, 마진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27입니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김민석 후보자 본인의 수많은 논란과 하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징후들을 계속 외면하면 결국 그 27의 중도는 정부에 반대하는 쪽으로 떨어져 나가게 예. 됩니다. 민주당에서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고건총리 임명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 일인데 예. 22년 전에 그때 한번 찬성해놓고 마치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협조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요? 분이면은 그렇게 대승적으로 찬성했다는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용준 후보자 처음부터 낙마시켰잖아요. 예. 그럼 제가 20 가장 최근에 2022년, 그러니까 직전 총리 후보자죠. 2022년 한덕수 총리 후보자 때 예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토론 쟁점으로 청문 보고서가 합의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22년에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됐죠. 당시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다수당이었고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본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임명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 당론으로 정하고 찬성표를 던져서 200표가 넘게 찬성이 나왔고 통과가 됐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국면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렇게 형해화되는 것을 방관하면 안 돼요. 이게 선례로 남으면은요, 앞으로 그냥 증인 참고인 누구를 신청해도 다 묵살하고 아무런 검증 역할을 할 수 없는 청문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운영되면은 절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헌정사적인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명동의안요.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고 더군다나 여당의 우당들까지 합치면은 전혀 인준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사실 결과와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당내에서 더 많은 논의를 거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찬성표를 던져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자유투표 혹은 뭐 반대 당론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예. 어떻습니까? 저도 송영 변호사랑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청문 보고서는 기존에도 문재인 정부 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나 윤석열 정부 때 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잘 안 돼요. 예, 이게 적격 부적격이 있잖아요. 예,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적격으로 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같이 부적격 의견을 실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그나마 양반이죠. 합의가 된 모양새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거의 다 채택이 안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재요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진영 부원장 말씀처럼 인사청문회 이런 고질적인 잘못된 문화는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당론으로 아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표결에 가서는 이미 뭐 민주당의 다수당이고 또 여권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론으로 찬성할지 말지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자유당론에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당의 시각에서. 제가 예상해 보건데 뭐 청문 보고서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뭐 안 될 가능성이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어떤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이 보기에도 제1야당으로서 대단히 무기력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으로서 싸울 만한 어떤 이슈나 소재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내거나 찾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하나 발견해낸 것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표결이 실시되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표결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여기 계신 두 분 같은 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면은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을 듯한데 예.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들이 아직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임 그리고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걸 중점에 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야지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당을 핵심 지지층을 추스를 수 있다라는 과거지향적인 정당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기대 난망이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임명동의안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취지 중에 하나는 2022년에도 처음에는 반대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한덕수 총리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다만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2022년 5월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당시에 기사들도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물론 뭐 결과를 국민의힘이 바꾸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은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새 정부에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완전히 다 털어내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남은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민심은 판단할 것인가. 견해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뭐 표결 불참이나 반대 당론을 하기보다는 이미 그 표결에 들어가면 민주당과 여권 의석으로 충분히 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들어가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일부 몇 분은 또 들어가서 또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표결에 참여해서도 반대를 또 투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하게 우리 당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딜레마가 있죠.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온갖 의혹과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한 태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표결에 임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게 맞는데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라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또 다른 또 민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저는 현명한 지도부라고 한다면 제가 지도부라면 예. 그냥 토론을 한 다음에 의총에서 자유롭게 전 당론을 정하지 않고 표결에 임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실익이 없어요. 그걸 반대 당론을 정해도 실익이 없고 찬성 당론을 정할 수는 더더욱이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불참을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표결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실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근식 위원장님이 지난 대선 때도 쓴소리나 좋은 지적 많이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늘 반대로 가더라고요. 저는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발목 잡고 싸우는 것이 야당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김민석 후보자가 실력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으로 빨리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굉장히 야당을 압박하는 하나의 저는 카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야당이 예, 먼저 하시죠. 예, 예. 지금 야당이 수도권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전국 민심을 늘 살피는 야당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 투표에 붙이거나 뭐 이런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사람, 뭐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사실은 철저하게 영남 중심, 그 중에서도 TK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사고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느 쪽 의견이 더 우세하냐에 철저하게 기속되어 있는 모양새를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금 TK가 지역구고 주요 중진 의원들이 영남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자율투표 이런 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당론으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쪽으로 또 이번에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여당에서 자꾸 발목 잡기라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107석으로는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꾸 발목 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헐리우드 액션 하시는 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거나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와야 될 목소리를 야당이 대신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김민석 의원을 후보자로 골랐어요.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특히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당 의원 중에 고르고 골랐는데 김민석 후보자처럼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많고 금전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논란이 많은 사람밖에 없는가? 사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거나 적어도 잘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하는 27%의 중도층인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한 총리 후보를 갖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정치 현실상 하기 어렵다면은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야당의 임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뭐 굳이 네. 그런 굳은 일까지 대신 안 해주셔도 돼요. 아무도 그거 바라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말씀하신 내용인 즉설은 결국은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즉 그렇게 되는 게 그나마 정치가 좀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순으로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겠죠.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뭐 정치 복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야당과의 특히 협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기대와 또 과제, 우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이런 좀 우여곡절을 좀 보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우리가 여당일 때 똑같이 또 자료를 잘 안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문회가 실제로는 2000년 이후에 도입돼서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굉장히 실효성 없는 제도로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여야가 좀 합의를 한다면 인사청문회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좀 연구를 해보고 이걸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이참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컨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청문회처럼 신상에 관한 청문회는 치열하게 묻고 따지고 다 설명하되 비공개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에 관한 걸 비공개를 하면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전세금, 입출금 내역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끼리 인사청문위원끼리 말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부에서만 보완을 시켜서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밖에 나가 설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개적인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과 자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때
나라 빚이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그건 국가적인 망신이죠. 이제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자료 부실의 문제와 증인 채택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참에 드는 생각인데 이 출판기념회 저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출판기념회가 정말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총선 때 우리 당에서는 정치개혁 1호로 이것을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거나 이걸 입법화하자. 그래서 실제로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게 투명하게 하거나 상한선을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출판기념회도 정치자금법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제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가지고 이번 대선에 별로 없었던 게 정치개혁 이슈예요. 이제까지 보면 이제 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출판기념회 문제 이런 정치개혁 이슈들이 많았는데 또 선거구제 문제. 사실 뭐 훌륭하신 두 분들이 그 지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승자 독식의 문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정치 온전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치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김민석 그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면은 하셔야 될 일들이 국회 정치 관련돼 가지고 협치를 강화하면서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할 분담을 좀 하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아무래도 집중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김민석 총리는 상대적으로 의원 선수도 높고 국회에서의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